예,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이민영입니다. 저는 이제 유사 역사학 문제를 한 30년 정도 연구를 해오고 있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복잡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유사 역사학 비판이라는 책을 2017년에 역사교평사에서 발매를 한 적이 있고요. 이제 그 책을 보시면은 이제 유사 역사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금방 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과 유사한 어떤 것이라는 뜻이고요. 역사학이 붙어 있어서 역사학은 아닙니다. 이제 이 유사 역사학이란 말은 눈사람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눈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그걸 누구도 사람이 생각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유사 역사는 역사학이 아니고 역사학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은 언제나 엄정한 사료 비판과 사료 검증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학문인데 유사 역사학에서는 자기들에게 맞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어떻게 증명 1 더하기 1은 2인데 야 증명해봐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거 좀 이상하지? 그러면 다들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랬을 적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료 비판에서 합리적인 추론이나 사례를 비교,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나라들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역사학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추론을 합리적으로 해나가는 건데 유사 역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한테 유리하면 맞는 증거, 우리한테 불리하면 틀린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사 역사학이라는 건 그럼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최근에 나타난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게 슈도 히스토리라는 말의 영어의 번역어입니다. 근데 이 앞에 보신 것처럼 유사 역사학 쪽 사람들은 저렇게 유사 역사학이라는 건 조선 총독부에서 사용한 언어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저 유사 역사학이라는 용어를 이제 제가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를 한 셈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제일 처음 쓴 용어는 아니고 다른 책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국수주의적인 이 역사학을 흉내내고 있는 엉터리들을 유사 역사학이라 부릅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자 유사 역사학이라고 공격을 받게 된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자 이제 이게 조선 총독부 용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에는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유사 종교라는 말이 옛날에 있어서 유사 종교 철폐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사 종교라는 것도 미신 뭐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일제가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형태도 일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서부터 이 말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더니 이제 그런 세세한 맥락도 다 사라지고 그냥 유사 역사학은 조선 총독부에서 사용한 언어다라고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사 역사이란 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번역어입니다. 서양 역사학에서 사용하던 용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사용된 건 1815년에 저 책에 나온 저 단어 자체에 나온 최초의 용례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대에 나타난 용어예요. 심지어 적에 사용됐을 적에는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유사 역사학의 그런 의미로 사용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근대에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민족주의랑 결합을 해서 자국에게 유리한 이야기들 갖다가 하고 그런 걸로 민족의 기원을 갖다 끌어올려서 옛날부터 이런 민족이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밑에 저 사진에 있는 분의 베네딕트 앤더슨이라고 유명한 학자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민족이라는 건 상상된 공동체라는 말을 해서 아주 유명한 말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도 뭐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었던 것처럼 어떠한 정치체들이 존재했던 거고요. 옛날 한나라 사람들도 흉노를 보고 자기들과 다른 종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다른 종류라고 보통 우리가 쓰는데 그런 종류들이 있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민족이라 불러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근대에 등장한 민족과 같은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국가가 있었고 또는 우리와 문화 풍속이 다른 종족이 있었지만 그것이 근대의 민족과는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럼 근대의 민족은 뭐냐? 근대의 민족이라는 것은 시민권이 있고 자기 권리를 갖고 있는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시장 형성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계급과 신분이 있었죠. 그래서 노예가 있으면 노예들은 그럼 같은 민족이냐? 아무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노예들은.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양반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종류가 아니고 때려 죽여도 되고, 이건 그러니까 나중에 막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노예들이 경복궁에 불을 지르고 막 한단 말이죠. 같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곳에 살고 있고 같은 말을 쓰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민족주의는 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정합니다. 그걸로 시장을 형성하죠. 그래서 그 시장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것이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노예는 재산도 가질 수 없고 뭐 이런 종류들은 존재하면 안 되는, 다 동등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민족주의가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 제국주의로 올라가죠. 그럼 제국주의가 되고 나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구성체지만 식민지 쟤네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고 우리가 수탈해도 되는 존재고 우리가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존재, 즉 우리가 아닌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민족주의였던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식민지가 됐잖아요. 식민지가 됐으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처음에 대한제국기에 이 개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발전해서 그 열등한 저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신채호 같은 역사학자들이 그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부강한 국가가 되야 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나라가 망했네요. 나라가 망하니까 이 개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채호도 그때 크게 반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열등한 종족은 우등한 종족, 우등한 민족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게. 그렇게 하면서 신채호가 아나키스트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들 흔히 이제 되게 좋은 것처럼 많이들 배웠어요. 민족주의는 좋은 거고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되고. 근데 이걸 그냥 국가로 바꾸면은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되는 거,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 구성체에서 잘해야 되는 거, 그냥 민족이란 말을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갖다 자꾸 과거로 투영해요. 현재의 개념을 과거로 자꾸 가지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뒤집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옛날부터 우리한테 나쁜 짓 했던 애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 흥분하고 그리고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국사를 보거나 프랑스사를 보거나 그러면 나라가 망하거나 군주가 어떻게 되거나 그래서 재밌는 일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왕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화가 막 나고 이렇게 우리 집안일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거리를 두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이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지배층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배층들한테는 절대적인 충성을 구성원들한테 바치게 하는,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국민교육 헌장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우리는 그냥 개인들이 잘 살면 되는 거고 우리 개개인들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자유와 평등을 신장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노력하면 되는데, 이런 역사학적인 거 버리고 개인적인 것들을 버리고 단체 조직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개념을 자꾸만 심어주는 게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 역사학은 바로 그런 데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영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로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에서도 이런 과거에 우리가 위대한 브리튼의 아소왕 전설을 막 가져다가 와서 우리 민족이 이런 위대함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가 다른 점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등장을 하면 역사학계부터 해서 이 엘리트 지식인 그룹들이 그냥 바로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널리 확산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민족주의를 강화시켜오는 교육을 갖다가 박정희 시대에 엄청나게 해왔고 그런 교육을 받고 우리가 쭉 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맞는 말인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 역사학의 뿌리를 갖다가 이제 제가 연구를 오랫동안 해봤어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게 생겼나? 너무 웃긴 게 이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에요. 일본인들이 대륙으로 진출, 자기들 표현을 따르면 대륙 침략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막무가내로 남의 땅을 갖다 침략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에서부터 이렇게 쭉 우리나라까지, 일본까지 일본 사람들 주장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저 땅은 전부 사실은 우리 일본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침략해도 되는 거지.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해서 가도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킨 그 일본 낭인 조직을 흥룡회에서, 나중에 이제 흥룡회 되는 거긴 하지만 흥룡회라는 조직이 일을 했는데, 흥룡회라는 조직이 일본 낭인들이 일본에서부터 흥룡강까지, 해룡장성을 지금 소련과 중국 국경을 가르는 강이 흥룡강입니다. 거의 흥룡강까지를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해서 붙인 이름이 흥룡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제강점기 때 온갖 서양에서 발생을 했던 민족주의적 사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이때 유럽의 동부 쪽 국가들부터 해서 중앙아시아 쪽 국가들 같은 경우에 민족주의를 갖다가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사용을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상들을 갖다가 들어와서 일본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학회도 만들어지고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 와서 강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결과 이제 해방이 된 뒤에 이 사상들에서 주어를 바꾸자. 일본을 한국으로만 주어를 바꾸면 그대로 다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 루트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주어를 바꾸자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어떻게 등장을 한 건 아니었고, 언제 등장을 하냐면 1960년대, 정확하게 1965년에 등장을 합니다. 왜 그때 등장했냐? 이때 바로 한일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한일 수교가 일어날 적에 일본과 수교하는 걸 반대하는 민족주의적인 이 분위기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일본하고 어떻게 수교를 하냐? 그리고 이것은 군사 정권이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계는 식민사학자들이 운영하고 있고 만들어서 일제청산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역사학계는 식민사학계라는 프레임을 이 사람들이 세웁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해방되고 나서 지금 70년, 80년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역사학계가 식민사학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우리는 식민지도 아니고 충성을 해야 될 일본이 어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도 그걸 다 이병도라는 사람이 이걸 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지금 유사 역사학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요 무렵에 이제 이유림이라는 사람, 나중에 다시 얘기 나오겠지만 환단고기를 이제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요 창조 과정이 사실은 이쪽에 있던 사람들, 유사 역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림이라는 사람은 대전에 살았었는데, 대전에서 커벌한이라는 그 자기 단단학회라는 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학회가 무슨 종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창가학회라는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단학회라는 종교의 교주인데 자기 집단을 이끌기 위한 기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커발한이라는 기관지에 이 환단곡이라는 거의 초기본부터 이렇게 점점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 전부 실려 있습니다. 이름, 명칭 이런 것들이 전부 실려 있는데, 이걸 사실 저는 계속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만 꽁꽁 감추고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저 유사역사 비판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거의 책 낼 때쯤 한 분이 이거를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자기가 이걸 갖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와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읽어보니까 이거 책 다시 써야 되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자료가 새로 나타나면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수정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출간을 미루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어쨌건 이유림이 이제 저걸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유립부터 해서 위에 나오는 최동, 문정창 이런 사람들이 안호상 뒤에 이제 얘기들 한 명씩 나올 텐데요. 1975년 10월달에 국사찾기 협의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국사찾기 협의회에서 이제 보면 이 창립 취지문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외제의 침략 도구인 고등 심리 전략 교서에 불과한 한무제와 그 역대의 사관들인 동중서 사마천, 사마천이 등장하죠. 그리고 역사의 최대 활용자인 당태종, 최근 일제 등에 의한 날조 변조사 뭐 이렇게 해서 사마천을 저 시절부터 이미 유사 역사가들은 공적으로 몰고 가는 게 기본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사마천 이야기를 따르면 우리나라 역사가 위대했다는 얘기 거짓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를 갖다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뒤집으려면 사마천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환단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나왔을 적에 처음 환단곡이가 나왔을 적에가 1979년이에요. 1979년에 이게 순 한문본입니다. 그러니까 79년이라고 해도 순 한문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게 아무 반응이 사실은 없었어요. 호사가들이 뭐 이런 이상한 책이 있나로 좀 돌려보는 정도에 그쳤는데 문제는 이 책을 일본에 그때까지 좀 남아있던 유사 역사가인 가지마 노부로라는 유사 역사가가 이 책을 보고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사실 이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일본의 유사 역사가들이 만들었던 이야기를 주어만 바꿔서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위대한 역사가 알고 보니까 여기 증명하는 한국에 증명하는 책이 있었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양반이 이걸 2년에 걸쳐서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냅니다.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책을 낸 거예요. 그럼 이 책에 막 정말 그 유명한 낙가손의 수상부터 막 추천사가 막 줄줄이 붙어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신나는 거죠. 우리 역사를 증명할 수가 있게 됐다. 우리 과거의 날조한 거대한 역사를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 한문본일 때는 이 책을 못 읽던 사람들이 일본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이 80년까지만 가도 일제강점기 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일본어를 잘 읽거든요. 이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엄청난 책이네 해가지고 이 책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책을 중역을 한 거죠. 중역을 해가지고 1985년에 한단곡이라는 책이 이제 임순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나오고 이게 밀리언셀러로 100만 부 넘게 이제 이 책이 팔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완전히 유사 역사가들의 세력의 이제 전 선전장으로 변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책은 위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위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위서라는 개념을 잘 모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삼국유사를 보죠. 삼국유사를 보면 천재 환인이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고 서자 환인을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보내가지고 귀신 3천을 데리고 내려와서 신실을 열었고 곰하고 호랑이 가서 막 말을 해요. 야, 이건 무슨 거짓말이잖아. 곰하고 호랑이가 무슨 말을 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돼. 야, 이게 이런 거짓말이 적혀 있으니까 이게 위서다라고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그건 그 고려시대의 이련이라는 스님께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위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썼는지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를 거짓말하는 책을 우리가 위서라고 합니다. 즉 옛날에 쓴 책입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현대에 쓴 책이에요. 현대에 쓴 책이라고 하면 현대에 썼다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걸 거짓말을 하고 이게 옛날부터 있던 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위서인 겁니다. 그래서 위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보통 이 얘기를 하면 막 유사 역사가들은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정말 얘기를 하죠. 삼국유사 이상한 삼국사기에도 이상한 이야기 있는데 왜 환단곡에 이상한 이야기 있다고 위서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환단곡이라는 책에서 이 책을 지은 사람들을 막 신라시대 사람, 고려시대 사람,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거짓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는 앞에 쓰는 커버란을 보면 쫙 증명이 됩니다. 처음에 썼을 적에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썼는데 사실과 틀리고 옛날 기록과 틀린 부분을 썼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그걸 갖다 고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자꾸만 고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과 이제 저런 지도, 저거 다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땅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서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원본이 없어요. 원본은 어떤 일을 만나서 소실됐어요. 불타서 없어지거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나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원본을 본 사람이 만든 2차 본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 2차 본도 없어져요. 판단고기도 2차 본도 없어요. 그러고 그거를 본 사람이 세 번째로 만든 3차 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러시아에도 그 유명한 위서가 있어요. 그 위서도 과정이 똑같습니다. 어떤 집에 목판으로 만든 러시아의 위대한 역사를 하는데 불타서 다 없어졌는데 내가 그걸 보고 그림을 그려놨었다. 그 그림 그린 건 어디냐? 그거 분실했다. 근데 내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썼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서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신주 사기, 정말 새롭게 사기를 친 사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덕일 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한가람 그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인데 그 연구실에서 새롭게 번역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왜 신주 사기냐? 이게 사기는 원래 그 세근, 정의, 집회 이렇게 해서 그 당나라 때 그 세 가지 주석서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가주석이라고 그걸 부르는데 그 삼가주석에다가 자기가 주석을 하나 더 보탰다. 이덕일 주석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주, 현대의 자기가, 그러니까 그 세 사람과 자기를 동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신주사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기의 고대사는 동이족의 역사다라고 하죠.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덕일이라는 사람을 좀 보죠. 이 이덕일 소장은 1961년생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늦게 갔어요. 1985년에 숭실대사학과 입학을 했고 93년에 숭실대에 석사했습니다. 일제하 조선공산당과 소련과의 관계, 코민테른을 중심으로 현대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박사 98년 2월에 동북 한일 연군 연구라는 걸로 받았는데 그 사이에 책을 막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성실하게 박사 과정을 수행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1996년에 침묵과 왜곡 속에 숨겨진 이야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죠. 근데 이 침묵과 왜곡이라는 것은 이때만 해도 이분은 그냥 정상적인 역사학도였어요. 그래서 저 이야기는 일본이 저렇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임나 일본부 같은 걸 하고 있다.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책 뒤에 보면은 자기 숭실대의 지도 교수님들 비롯해가지고 숭실대 사학과 교수님들에게 다 일일이 감사드린다고 막 써놨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창피하니까 이 얘기를 다 지웁니다. 자기 첫 책이 저 책인데 불구하고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1988년 12월에 출간한 누가 왕을 죽였는가부터는 이 책을 자기 그 저자 소개에서 지워버렸어요. 이 책이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후로는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가 자기 첫 책이다. 그렇게 인터뷰도 합니다. 이 신동아 인터뷰 보면 첫 책이 1997년에 나온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다라고 자기 입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 역사가들의 본분은 정직함에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양반, 이덕일 소장의 호가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호가 천고예요. 무슨 뜻이냐? 인터뷰에 나옵니다. 사마천에서 천, 반고에서 고. 동양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두 명인데 그 두 명의 이름을 자기 호로 삼은 거예요. 이게 정말 자아의 이 어떤 비대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마천과 반고에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자, 근데
이번에 낸 신주 사기에서 사마천은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야, 근데도 호를 천고라고 썼을까? 그래서 이제 책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호를 바꿨어요. 이산. 동의할 적에 저 이고. 뭐 산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야, 창피한 건 알았구나. 천고를 이제 못 쓰겠구나. 2018년부터 이분 책에 천고라는 호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늘 쓰고 있던 거예요. 근데 서서히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천고라는 호를 쓰고 있을 적에 당연히 사마천을 높이 평가한 거잖아요. 존경하는 역사가고. 그래서 칭찬을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7년 6월 7일 조선일보 컬럼에서 보면은 사마천은 권력에 맞서는 직필 정신을 갖고 있고, 사마천 때부터 그런 직필 정신이 동양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중국 역사를 찬양하는 이야기죠. 근데 2020년에 출간한 신주사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자, 위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쓴 밑에 무죄에 대해서 박하게 썼다. 사기에서 무죄에서 박하게 썼는, 여기에는 용렬한 분들을 묘사했지만 사감이 아니라 권력에 맞서는 직필. 여기서는 이거 사감이다. 원망으로 이렇게 썼다. 이게 바로 자기 평가가, 사실 해명도 없어요. 그냥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뒤집은. 예. 그 이제 2014년 나온 책에도 보면 정도전과 그의 시대라는 책에서 역사는 지배층의 잘못을 비판하는 도구인데 사마천의 사기가 바로 그런 책이다. 그리고 사마천보다 반고는 약간 더 이렇게 체제에 수능적이었다. 그래서 사마천을 훨씬 높이 평가를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채널 예스 2006년 4월 6일에 한 이덕일 인터뷰를 보면 지금까지 읽어온 역사책 중에서 사기를 제일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이 양반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사실 사기 기록 한국 역사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역사가로서 사마천은 훌륭하다. 자, 저런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중앙일보 2013년 이 10월 네, 요거는 역시 사마천을 높이 평가한 부분이고요. 예, 이덕이 저런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2013년 인터뷰할 때도 불평지명이란 말을 하는데, 이게 천하를 위해서 오는 큰 울음이고, 춘추를 쓴 공자, 사기를 쓴 사마천도 불평지명을 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공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비난을 가합니다. 한문을 이분이 제대로 못해서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너무 참신한 이야기여서 소개를 합니다. 예, 조선일보 2006년 7월 3일자 이덕일사랑 컬럼 하서주랑이라는 편에 보면 사마천 사기 흉노열전은 흉노의 선조인 하우씨는 묘족의 후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흉노 역시 치우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사기 원문을 보면 흉노기 선조 하우씨 지 묘예야 왈순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문의 물리상으로 저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우씨 묘예잖아요. 하우씨의 후예라는 지 갈지자를 갖다 이 사람은 주격조사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지금 사기를 번역했네 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얘기가 싶죠. 심지어 이게 독자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 항의 메일을 말하자면은 조선일보에 보낸 거예요. 항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잘못 해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밑에 이제 이렇게 길게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이 정말 어떻게 요약할 수가 없는 변명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변명이거든요. 흉노족은 다 없어졌는데 사기 흉노열전에는 묘족이 흉내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그럼 뭐 어쩌라고요? 사기와 흉내, 묘족의 흉내와 경계를 맞대는 기술이 정말 있을까요? 근데 있어요, 있기는. 어디 있냐면 이게 주석에 있는 거예요, 바로. 주석에 강족에 대한 설명을 할 적에 이 강족이 흉노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주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흉노열전에. 이 양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막 찾은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네? 자,
흉노가 하우시의 묘인데 묘족이 흉노랑 경계를 맞대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삼묘족이 남방 북방으로 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이유들 종합해서 단순히 후손으로 해석하지 않고라고 했는데, 묘해란 말은 그냥 보통 명사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공부하면 금방 나오는 거고 이걸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사 역사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묘해란 말만 나오면 묘족의 후예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이덕희 소장이 이제 그런 책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본인이 물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새로 번역한 신주사기에서 묘해를 뭐라고 번역했을까 또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진나라의 선조는 제전욱의 후예. 하고 밑에 아예 이렇게 달아놨어요. 전욱지 묘해. 그러니까 드디어 이분이 깨달았어요. 묘해는 후예라는 것을. 어쨌든 진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한 말을 수정하거나 과거에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책에서 신주사기를 발간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 신주사기에 있는 서문이에요. 역사를 흔히 이긴 자의 기록이라고 말한다. 이는 역사사료와 실제 역사사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다른 표현은 과언이 아니다. 사마천의 사기야말로 동이족의 역사를 한족, 즉 하와족의 역사로 바꾼 대표적인 사서인데, 이런 이긴 자의 시각에 지어진 동이족 역사가 2000년에 공백을 뚫고 중국에서 대산하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그게 사마천이 동이족의 역사를 갖다가 한족의 역사로 바꾸는 책을 썼다. 그것이 사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사실 왕족 사마천의 이런 역사에서 위험한 행위였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는 뭐 이 채옥열전부터 해서 비방서 이 이야기는 사실 사기 연구가들에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기가 오랫동안 한무제한테 궁형을 단 사마천이 원망해서 쓴 분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폄하하는 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갑자기 가져와 쓴 거예요. 갑자기 가서 쓰고 그러고 나서 사기의 사마천은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과업을 일으켰는데 하와족의 중국민족사를 탄생시켰대요. 왜? 자, 사마천은 이덕희 소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천에게 중국사의 첫째 왕은 복히면 안 되고 오제의 첫째가 소호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들은 다 동이족이라서 안 돼서 황제를 갖다가 첫 시작으로 잡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소호의 아버지가 황제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계속 그 다음에 하는 얘기도 소호의 아버지가 황제니까 황제는 동이족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고 만약에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황제가 동이족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황제는 동이족이 아니고 아들은 동이족이라고 알고 있어서 아들을 지웠다. 이게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근데 이런 주장을 갖다가 하면서 이야기를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덕희 소장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황제는 동이족인데 황제의 아들 소호가 동이족이기 때문이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황제의 아들이 동이족의 선조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성씨가 갈라지는 걸 보세요. 원래 조선 왕실의 전주희 씨에서 분가를 해가지고 전희 씨가 되고 시조는 다르잖아요. 근데 전희 씨가 나왔는데 전희 씨가 이 후손이니까 전주희 씨는 없고 전희 씨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밀양박 씨에서 반남박 씨도 나왔는데 반남박 씨가 후손이니까 밀양박 씨는 반남박 씨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일단 그거부터 논리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뭐 그런 논리 자체가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자, 소호는 유명한 동이족이어서 오제에서 제외했대요. 도대체 소호가 유명한 동이족이라는 건 어떻게 아는 걸까요? 사마천이 사기를 쓰던 당시에 소호가 유명한 동이족이라고 뭐 누가 적었나요? 뭐 기록이 있고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제를 하와족의 첫째로 만드는 치우랑 싸웠는데 황제도 동이족인데 치우도 동이족이지만 치우가 더 유명해서 황제를 갖다가 시조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황제가 치우를 이겼으니까 삼았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치우가 더 유명하니까 치우 말고 황제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이족 황제의 후손들이 중국의 각 나라를 쭉 세웠다고 주장을 해요. 저 책을 보면
이제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의 나라들이 다 이 초나라, 월나라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전부 다 동이족이 후손들이 나요. 그러니까 중국사 전체가 사기에 나오는, 사기 본기에 나오는, 또 사기 세가에 나오는 다 동이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 동이족인데 동이족 역사를 감추려고 했대요. 이건 뭐 이게 우리 조상들이 다 동이란 말 떠나서 XX족의 후손이라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XX족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 되죠. 이덕일 소장은 지금 이 문제를 해명을 못해요. 저 책 다 읽어봐도 사마천이 그럼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했는가? Why?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에는 디폴트로 깔려있는 인식을 이용하려는 전략이 있어요. 뭐냐 하면 유사 역사가들이 그동안 쭉 위대한 동이족의 본가는 우리라고 주장해왔거든요. 위대한 동이족의 본가는 우리 한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을 역사를 쟤들이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우리 한민족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훔쳐가서 중국 애들이 저러고 있다. 근데 알고 보면 쟤들은 우리의 격가지다. 그래서 지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이덕일 소장은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를 갖다 주장하려고 그러면 뭐가 위대한데가 됩니다. 뭐가 위대한데. 그럼 뭐가 위대한데를 갖다 유사 역사가들은 지금까지 설명을 못하다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환단고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봐라, 우리는 전 아시아를 지배했던 위대한 환국의 후예다. 그 위대한 환국을 지우려고 중국에서 동이의 역사를 지웠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덕일 소장은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지금 발을 넣을까 말까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안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하지만 이걸 읽는 이미 유사 역사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디폴트니까 우리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를 감추려고 이랬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이 프레임을 갖다가 광고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앞에서 잠깐 봤을 적에 이 문정창이라는 사람이 살짝 앞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문정창이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황해도 은율군수, 이 황해도 내무부 사회과장, 되게 고위직을 지내는 친일파예요. 근데 친일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유사 역사의 대부분 논리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1965년에 한일수교 기준으로 역사학계를 비난하면서 등장을 했고요. 70년에 북사찾기 협의회 부회장을 지냈죠. 근데 이덕일은 이 문정창에 대해서 현대에 쓰인 책으로 문정창 선생의 한국고대사를 좋아합니다. 요즘 읽으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제야에 계속 묻혀지셨구나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국고대사는 우리 역사를 확대해서 보이는데 다 사료상에 근거가 있다. 이야, 이 문정창이란 분이 한 아주 제가 쇼킹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자기 책에 정말 적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부분을 거짓말하지가 않습니다. 조선이 있잖아요. 조선을 영어로 쓰면 CHOSEN이라고 쓰거든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이미 chosen. 선택된 우리 국가의 이름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 사료상에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유사 역사가들은 저 이스라엘 수메르 이쪽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동진을 이제 이게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도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근데 이분은 그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서방 세력이 와서 우리를 아니야. 우리 위대한 한민족이 수메르로 간 거예요. 수메르로 가서 수메르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수메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낸 책이 한 이스라엘 수메르사예요. 처음에 이거를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동아일보가 보도할 적에도 동아일보도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메르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한국을 고조선을 건설했다고 하는 책이 나왔다고 소개를 한 거예요. 항의 편지를 썼죠. 그래서 정정 보도문이 나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가서 건설했다라고. 근데 이런 책을 보고 윤정모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감명을 받아서 수메르라는 대하 장편 소설을 한민족이 가서 수메르 건설한 책을 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덕일 소장은 입만 열면은 조선사 편수회의 촉탁이라는 무급 알바 지낸 이병도는 친일파고 막 욕을 엄청나게 하는데, 자, 이 일제강점기 때 이 고위직을 지내신
이분에 대해서는 민족 역사가다 막 이러고 칭찬하는 겁니다. 일관된 자세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월간 중앙 인터뷰에서도 신채호, 문정창 같이 신채호 선생님이 이 사실 알면 피를 토할 그 만주벌판에서 여순 감옥에서 숨지신 분이 호의호식 누리면서 황해도에서 저러고 지낸 친일파랑 동렬해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절만 해도 이런 역사학을 제야사학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화 선생님 같은 분이 제야사학자예요. 정규 역사 코스를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많은 좋은 책들도 내시고 했던 분이. 근데 제야사학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다 뭉뚱그려서 다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민주화운동 시절에 제야 인사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야하면 뭔가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이 이덕일 소장 같은 경우는 숭실대에서 박사까지 한 양반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은 제야가 아니죠. 예, 정규 코스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이분을 제야라고 불러야 되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다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사 역사가라고 불러야 되고 유사 역사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했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분이 황제가 동이족이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근거 뭐냐면 이게 이제 고조선사 연구로 1969년에 낸 책에 옆에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지금 선양지 건데 재계 사기는 황제생 백민 자석동이라 하였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이제 재계 사기란 책이 있는 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계 사기란 책은 없거든요. 이게 재계하고 사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설양지라고 중국 대만 학자인데 쓴 중국 사전사화라는 책에서 요 바로 옆에 있는 이 그림이 그 책입니다. 에 있는 말을 가지고 쓴 거예요. 즉 소전생 황제, 고견어 재계, 그리고 사기, 황제생 백민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소전이 황제를 낳았다는 것은 재계와 사기에만 보일 뿐이다. 황제가 백민을 낳았단 말이 달리 어느 책에 보이는가? 고로 이경의 제홍은 당연히 동의의 전적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전혀 관계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그냥 툭 잘라서 황제생 백민 자석동의. 나중에 가면 저 점점점점 다 없어져요. 이 사람들. 그래서 황제가 백민을 낳아서 스스로 동의에 속했다라고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황제가 동이족이 됐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마치 무슨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용을 하고 황제가 동인데 이덕일 소장은 황제가 동의인 근거는 뭐 있을까? 찾아보니까 소호가 동이네? 보통은 황제가 동이니까 소호도 동이다가 된 건데 이 이덕일 소장은 소호가 동이니까 황제도 동이다라는 논리를 새롭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문정창은 동아시아의 역사는 알타이어계를 쓴 동방족과 서방 서장족이 대결을 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중국 본토가 원래 우리 동방족의 영토였는데 2000년간 싸움 끝에 한무제가 승리하는 바람에 동방족이 패퇴했다. 그래서 한무제가 황제, 우, 주, 한을 갖다가 자기 서방족의 역사를 만들어서 이걸 사기를 통해서 뒷받침했다. 그러니까 한무제하고 사마천이 한 통속이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라요? 그리고 사기에서 한무제에 대해서 사마천이 뭐 칭송하고 아부하고 이런 구조도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덕일 소장은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는 많은 모순을 붙이고 실제로 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주나라 사람들의 조상도 알고 보면은 다 이 계통에서 황제 계통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주나라도 동인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덕일 소장도 이 문제에서 주나라도 동인데 주나라도 동이지만 주나라가 약한 동이고 이쪽은 센 동이고 그래서 사마천이 이제 이걸 만들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만들었냐고요, 그러면. 이런 모든 일을 했던 양반이 이 안호상, 즉 국사찾기협의회 회장이었던 사람이 안호상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누구냐 하면 초대 문교부 장관이에요. 자기가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최대의 업적이 학도 호국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그런. 대학을 병영으로 만든 거가 자기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1929년 독일 예나대학교에서 철학박사, 대한민국 최초로 철학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승만 독재의 일민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찾아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 일민주의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이 일민주의가 이승만 하고 나서 이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누구든지 이 독재 철학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을 바꿔요. 한백성주의. 한일자 백성민자거든요. 그냥 한글로 고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70년에 국사찾기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제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국사교과서가 그때 이제 검인정이었다가 국정으로 바뀌었어요. 이 국정교과서만 유사역사가들이 장악하면 전 국민을 유사역사에 세뇌시킬 수 있죠. 그래서 국사교과서를 아주 엄청 공격을 해요. 근데 재판도 걸어보고 했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정치가들을 동원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정치가들을 동원해서 이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면서 이게 막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1972년에 낸 배달 동의교례의 한일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제 단기합 4세기 황제 헌호는 동의사랑, 사마천 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역사 시조처럼 주장하지만 황제 환원의 요임금 다 우리 배달 동의 역사의 조상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안우성의 논리를 보면 이런 겁니다. 세호, 복희, 염제신동, 황제, 헌엄이 5제 모두 동의종. 근거는 산해경 해외 서경에 있어요. 무슨 역사책도 아니고 이 괴서인 산해경에 나오는 8대 제왕이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8대 제왕이 다 대황지 중 불암산 있고 동의족 기주 출신이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그걸 근거라고 해서 하고, 그래서 공자도 은나라 후손이니까 동의족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덕일 소장도 사마천이 실체가 없는 한족을 만들고 한족의 역사를 창조해서 오제 이전의 사망의 역사도 다 감추고, 그리고 사망 중 하나의 염제 후손 강태공 동이족 땅에 살았으니까 동이족이고, 그의 조상인 염제도 동이족이고, 태호 복희가 동이족인 건 중국 당국도 인정하고 있고, 소호는 동이족인데 황제의 아들이고, 그래서 황제도 동이족인데 사마천이 소호가 동이족인 걸 감추기 위해서 소호를 역사에 삭제했다. 이게 다 사실 신화 전설의 영역이거든요. 역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마천 본인도 여기에는 연표도 없고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 적은 거예요. 어쨌든 역사가로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갖다 적는 거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자도 은나라 후예니까 동이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서 우리 역사를 훔쳐간다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유사 역사가들은 자기들이 역사 공정을 해서 중국 역사를 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망 오제가 모두 동이족이고 사기 역사는 다 동이족의 역사다. 신라 가야는 소호 김천 씨의 후예다. 고구려는 전욱 고양 씨의 후예다.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는 중원을 따서 한반도 일본 열도로 이주했고, 사마천은 유명한 동이족 군주 치와사 황제 화하족 시주로 탈바꿈했고, 하원주 3대 춘추정신의 대부분 다 동이족이다. 그럼 뭐 어쩌라고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단군은 어디 갑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단군은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조상으로 알고 있는, 자, 단군은 어디 있어요? 이게 다 단군 전 사람들, 심지어 요임금하고 이제 같은 때 우리가 단군이, 요임금 전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해버리면 단군 이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단군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단군은 고구려의 선조도 아니고 신라의 선조도 아니고 백제나 가의 선조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근데 이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말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덕일이 사마천이 한제역사를 만들어서 역사를 조작했다 주장하는데 왜 그런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냐고요. 그냥 다 동이의 역사면 우리는 이 위대한 동이족의 후손이다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이란 말 자체에 있어요. 동이란 말이 뭔가요? 동쪽의 오랑캐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에서 상대적으로 붙여진 명칭인 거예요. 동이란 말은. 중앙에 누가 있으니까 쟤들 보고 동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가 동쪽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동이란 말은 그래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원래 동이란 말이 그냥 보통 명사예요. 저쪽에 사는 우리랑 다른 어떤 종족들을 다 동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중국의 동해안이죠. 중국으로 보면 우리 서해에서 건너편 보이는 지금 뭐 상해라든가 뭐 그런 산동 반도라든가 이런 쪽에 사는
자기들과 다른 종족들을 가리켜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 해서 동이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이들을 갖다가 춘추 전국시대 거치면서 다 전멸시키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전멸이라는 말은 너무 심한 말이고 다 동화시키죠. 그래서 다 자기 종족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종족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더 동쪽에 또 다른 종족들이 살아요. 그 종족들을 보고 동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쪽에 사는 동이라 부릅니다. 이게 보통 명사인 게 어떤 데서 또 증명이 될 수 있냐면 충주 고구려비라는 게 있어요.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인데 여기에 신라를 가리켜서 동이매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자기들을 중앙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다,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신라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동쪽에 있으면 자기들 기준에서 동쪽에 있으면 그냥 동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더 큰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덕일 소장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한 핏줄이에요. 다 같은 동이족이거든요. 다 한 핏줄이니까 우리 통합을 해야 돼요. 대동아 공영권이 나오는 거죠. 한중일이 다 조상이 같고 다 같은 한 핏줄이면 다 같이 한 나라로 통일해야죠. 이게 대동아 공영권 주장인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 중간 3조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면 치우도 모셔져 있어요. 근데 이 치우를 모셔놓은 거는 우리를 겨냥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묘족들이 치우를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묘족들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제일 세력이 크거든요. 그 사람들을 동화시켜서 중국이 원하는 거는 중화민족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민족으로 업그레이드 하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우를 갖다 해놨는데 대만에 이 유심선교라는 집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치우를 섬기는 집단이에요. 여기에서 한국의 치우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치우학회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이제 절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은 치유의 후손이고 일본인은 서복의 후손이니까 다 중화민족이라는 거예요. 중화민족을 이쪽은 주장하는 거예요. 즉 이 논리대로 하면 그냥 사해동포죠. 사실 다 알고 보면 다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후손이잖아요. 네, 세계 통일을 해야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 이 치유학회에 초청받아서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인희 선생이라고 동북아 역사재단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이 중국인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 이 한반도 역사 다 없애고 다 우리 거, 동북공정이 확대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치우, 오래된 역사병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이분이 정말 엄청나게 이 치우 전설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고 확대되고 만들어져 왔는가를 갖다 다 분석을 했어요. 이분은 처음에 묘족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한 분이에요. 중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중국에서 공부할 적에 묘족하고 한민족은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다. 치우를 고리로 해서 같은 삼묘, 이 전설시대에 삼묘라는 종족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삼묘가 묘족의 조상일 거다라고 생각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조사한 결과 알게 된 거는 이 전설시대의 삼묘와 현재의 묘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로 이 민족주의 시대에 묘족들이 자기들을 위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묘족을 발견한 거죠. 한자는 같으니까 묘자는 삼묘족이 우리 조상이었구나. 치우가 우리 선조였어. 우리 고대 조상은 이렇게 위대하게 한족과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어 라고 해서 치우를 자기 조상으로 가져갔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규원사하니 환단고에 이런 데서 치우는 우리 조상이라고 자꾸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치우란 존재는 어쨌거나 황제라는 한족의 시조와 싸워서 거의 그 사람을 무찌를 뻔한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사실은 이겼어 뭐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은 것도 있는. 그래서 우리도 치우가 우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김인희 박사는 우리도 치우가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묘족도 치우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연구한 끝에 아무 관련도 없고 나중에 이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치유와 황제의 대결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장소도 변하고 계속 움직여요.
그걸 갖다가 정말 역사학자가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굉장히 치밀해서 사실 읽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소한 문제들 하나씩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적에 아주 좋은 책이 우리나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사 역사가들의 얘기들을 하면은 그냥 우리 대동아 공영권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사 역사가들이 자꾸 공자는 우리 조상 중 한 명이야 이런 주장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게 1999년에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60인 명사 연속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이제 당시 그 국사편찬위원장이셨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우리 그 서울대 여자 교수님께서 강연을 했는데 정옥자 선생님이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전두환 시절에 이런 민족주의에 이렇게 국수주의에 빠지신 분들이 막 너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경계를 삼았고 그때부터 동북공정에 되는 이걸 연구를 해라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연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 동북공정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유사역사가들은 봐라 중국 애들은 이렇다라고 그걸 먹이 삼아서 자기 세력을 불리는데 이용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국이 이게 서로 혐오하는 감정을 자꾸만 키워나가고 이런 결과가 양국에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서로 자꾸 미워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없다 같은 혐일 서적들 나와가지고 일본에서는 혐한 서적들이 이제 막 퍼지더니 이제는 막 코너를 차지하고 빠친코 같은 그냥 드라마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모르세 우리는 그런 거 몰라 이러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걸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막 더 일본에 대해서 비난하는 서적들이 나오고 중국에서 비난하는 서적들이 나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이제 적대적 공생이라고 합니다. 저쪽에서 나쁜 말 하면 아우 야 우리 먹잇감이야. 야 쟤들이 저런 말 했어 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역사학이라는 것이 공부를 하면 과거로부터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 유사역사는 이런 정신 자체가 없어요. 자기들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 책이 나와서 근데 이 책이 나오게 된 거는 롯데 장학재단이라고 있어요. 롯데 장학재단에서 연구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한 건데 여기 그 이사장으로 있는 허성관이라는 분이 이덕일 소장 연구에 이렇게 지원을 갖다가 해주고 있는 그 감사의 말이 머릿말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들이 자꾸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거 믿으려고 하고 환단고기 같은 거 좋아하고 이덕일 소장 책 막 훌륭한 책이야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 얘기 한마디쯤은 할 수 있어야 이런 세력이 번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